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출발을 강하게 좋은 자리대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급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하고 일부 강세 띄는 종목군만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는 이제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도 코로나 환자 수가 다시금 100명은 넘어갔다. 이런 부분 역시도 투자 심리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든가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241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하락으로까지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결국은 약보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10조,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증가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는 흐름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됩니다. 반면에 기관에서는 1,7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1,100억 정도 줄여졌고 연기금에서의 매도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다. 이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개인들이 끌고 왔었던 부분에 따른 소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길게 이어진다는 것과 외인들의 매수가 일부 종목에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소폭의 매수로 마감이 되었죠. 그 장중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9월달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이 매도 쪽에서는 거의 누적으로 만 계약 정도를 현재는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잡고 있고 반대로 매수는 약 7천 계약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누적 순매도는 이제 5,400계약 정도 되고 베이시스는 전일 장 끝날 무렵에 거의 끝나고 나선다. 끝나고 나서 이제 미선물이 좀 하락했다. 이런 부분에서 선물 지수가 좀 더 빠지면서 베이시스 0.34%로 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 거래대금은 오히려 크게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의 증가와 더불어서 개인들의 신용 등이 다시금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 거래량보다는 오히려 종목별로 차익실은 좀 떨어지는 하락 거래량이 많았다가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옵션 포지션 보도록 하죠. 지난주 만기가 끝나고 나서 현재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317.5포인트 이 가격이 중심 가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지수로 얘기할 때는 2390포인트가 들어간다. 대충 볼 때 317.5포인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현재는 약 55억 정도 콜 매수를 가지고 있고요. 푸세서가 약 15억 정도 가지고 있다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시장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다. 많이 빠지게 된다면 약 2,3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될 경우는 직전의 고가 라인인 2,460 정도로 맞춰놨다 되죠. 그래서 현재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갇혀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만기 끝나고 나서 미증시의 강세라는 부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상승 쪽에 대한 베팅이 꾸준하게 들어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가 상방을 잡았는데 옵션에서의 가격이 좀 많이 프리미엄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포지션을 약간은 죽인다는 표현을 좀 쓸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프리미엄을 빼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317.5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실어줄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콜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급락이 크게 떨어지거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은 시장에서 이제 1140원대에서 50원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흐름은 실제로 미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과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8월달, 9월달 초, 8월 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환율이 떨어진 만큼 환차 이걸 봤었다 되죠. 그러면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환율에 따른 환차익보다는 많이 매수한 종목군에 대한 상승을 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만큼 이들의 강세가 시장에서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달랜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랜디스도 마찬가지로 92에서 94선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미 대선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 약세도 나타낼 거냐 이 흐름으로 전개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율은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환율적인 부분에서의 변동이 약해진 만큼 국내 자체적인 수급과 종목들의 강세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차익순도 일부 나타나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보합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우선은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에서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됩니다. 특히 수입 쪽에서가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중국의 경기 자체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상승 기본마디를 뽑았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락으로 세게 떨어진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다. 미증시 자체가 앞전처럼 소위 말하는 빵이라고 얘기하는 일부 빅테크가 중심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쪽도 상당히 갖춤졌기 때문에 앞전 같은 하락이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증시 자체가 그 전날에 애플이라든지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단기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부분에서 애플이 우선 신제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역시 나타났다는데 애플 같은 경우 소폭 매물 출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금융주 같은 경우가 실적은 예상보다 상회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만 3분기와 4분기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된 건데 그래서 일부 종목들에 대한 차익실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이런 백신 개발 회사가 현재 임상 실험을 중단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터넷과 운송 이쪽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요. 변동성 지수는 26 정도로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25선은 자리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는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다. 매물이 많이 쌓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역시 좀 낮다라고 보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금 반등하면서 40%를 회복했다가 되죠.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84% 정도 역시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가 93.5까지 올라왔고 원달러 환율 1149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자, 중국 간단히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가 연휴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이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 구간에서 지지를 밟고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거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수출 지표를 보게 되면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9.9% 증가 났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가 0.4%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13%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 수입 같은 경우는 어디서 크게 늘어나냐면 원자재라든지 미국으로부터 대두라든지 그 외적으로 IT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도 역시 9월달 수출이 잘 나왔던 부분이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역시 나타났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국내로도 역시 연결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SCI 코리아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볼 때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가 이제 고가를 넘어갔다가 이제 빠졌다가 다시 그 구간대 회복을 했다 됐었는데 실제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상단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자리대를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어제 실제로는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살짝 더 나타내 줄 거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폭 자체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낮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으로 보게 되면 항공 해운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근데 실제로는 현대글로비스가 10%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끌고 간 게 있었고요.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개가 거의 끌고 갔다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게 약세를 띄었지만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강세를 띄었다 되고요. 철강 같은 경우도 현대제철이 강세를 띄었다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IT 쪽과 현대차 그룹
이렇게가 시장을 대부분 끌고 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신 같은 경우도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약세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LG화학이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하락이 좀 더 컸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좀 더 흐름이 좋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은 제한 중인 상태에서 가는 종목군만 가는 흐름이 나타난다가 됩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매수세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국내 시가총액 1, 2 종목이란 부분은 더 확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 같은 경우가 지수를 받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대로 받쳐준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삼성 SDI와 네이버, 현대차 이런 쪽으로도 역시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신한지주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가 됩니다. 그다음 CGN과 세트리온, 엑세스바이오 같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매도가 있었고 그다음 LG화학 역시 매도가 나타났다 정도. 다만 그 밑으로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소폭의 매도가 나왔다 정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 수급 보면은 기관 역시 마찬가지인데 장중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약세에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다 되죠. 기관에서의 매수가 역시 커졌다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역시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차 그룹에서 부품과 철강 쪽에서 모멘텀이 강했다. 그다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외적 구조 들어오긴 했지만 역시 나머지는 규모가 작았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 쪽에서는 이제 LG 화학에 대한 매도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에 대한 역시 매도가 나타났고 삼성 SDI, 네이버, 세트리온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를 제외한 예전에 빅세븐이라고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역시 매도가 나타났다 되죠.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란 부분을 제외할 경우 추가적으로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주식 비중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관에서는 한쪽을 파는 대신에 한쪽을 사는 과정, 이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종목별 차별화와 일부 종목군에 대한 강세가 이어진다.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전에 3월 달에 지수가 무너졌다가 지수가 1600, 1700 이렇게 올라오고 1900 올라왔었다. 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쌍바닥을 만들어 내려온다. 라는 관점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도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온다가 되죠. 그러면 외국인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일 거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MSCI 코리아 인덱스와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강세를 이끌고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는 것이 외국인들의 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관점에서 즉 달러 기준으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우선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달러 기준으로 이미 추세 돌파 지지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초에 있는 고가 라인 때 이 가격인데 연초의 고가가 이제 한 54불 정도 됩니다. 54불대 후반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53불 정도 올라왔다 되죠. 그러면 직전에 고가 라인 때까지 해서 약 1%가 남지 않았다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도 잘 나왔지만 고가를 조금만 넘어가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만들어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환차 이익도 보지만 수익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매수를 확대한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자,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9월 달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조정이 강했을 때 오히려 강세를 띄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강세를 띄면서 앞전에 가장 매물이 많았던 자리가 이 가격인데 강세 뛰고 나서 이 가격대에서 숨고르기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매물이 너무 많았던 자리인데 매물 많은 자리에 숨고르기 하고 상승을 하면서 결국 지금 현재 달러 기준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앞전 6월 달에 고가 라인대를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권에 들어왔다는데 현재 이 구간대, 이 구간이 작년 말부터 올해 3월 달까지 강하게 움직여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소화하면서 천천히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쉬었다 갈 거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더 키운다가 되면은 이 구간대를 좀 더 올라간다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숨고르기 이후에 그 다음에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의 추이를 역시 같이 봐야 되겠죠. 디램 가격을 보게 되면은 디램 가격이 실제로 2019년도 말 이때가 디램 가격이 17,660선 정도 나타났었는데 디램 지수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다가 되죠.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주가 역시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8월 24일 날 16,898이라는 자리를 저점을 만들고 지금 현재는 21,108 정도 되는데 이 폭이 약 19% 정도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었던 날도 마찬가지고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은 날도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이제 디램 가격이 더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다. 우선은 대부분의 이 반도체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이 바닥을 쳤다. 그러면은 받아쳤다는 건 동일하게 되는 케이스라서 디램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느냐 이 부분이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냐? MSCI 코리아 인덱스와 거의 비슷하다가 되죠.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와 국내 종합주가 지수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상승 상가 패턴의 상단을 돌파 지지를 어저께 받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상에서의 모양으로 볼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숨고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아줄 거냐 아니면 한 번 정도 내려와서 이 가격대를 내려올 거냐 이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봤을 때도 추가적인 하락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고 이 라인을 돌파 지지라고 상승을 앞으로 다시금 한다 되면은 말이 폭이 높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대형 지수 같은 경우가 좀 더 MSCI 코리아 인덱스와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다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 종합주가 지수라는 쪽이 대형 지수가 끌고 가는 케이스인데 대형 지수 내에서 빅7이 약세를 띠는 반면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세를 띠는다 되고 그 외적으로 자동차가 그 안에서 좀 더 강세를 띠느냐 약세를 띠느냐 정도를 만들어 준다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날 거냐가 역시 중요하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100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강세가 유지된다. 그게 대형과 중형이 아니라 소형 쪽에서 주로 움직인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총액 최상위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가 되는데 소형 쪽에서는 강세에 띄는 반면에 대형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하다가 되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볼 때 앞전에 이제 상단 자리대로 올라오지 못한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코스피 대형과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준다 그런다. 이 라인대를 가기 위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거래 대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현재 모멘텀이 부족하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헤드앤숄더 패턴을 약간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이 빨간색 선 라인대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차별화가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전개될 수 있다가 되고 신용 자체가 다시금 8조 5천억 가까이 늘어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 다시금 커졌던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은 역시 그 물량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에 따른 종목별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가 하나 나왔죠. 현대차 그룹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한다라는 부분이 발표 나왔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가 안 된 그런 상태가 되는다. 그럼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회장이 되는데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지분을 만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어느 쪽이 높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 보게 되면은 지분 가치로만 볼 때는 현재는 현대글로비스 이쪽이 지분 가치가 가장 많다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를 예전부터도 현대글로비스와 모비스를 일부 합병을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고 뭐 나눠진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게 시장에서는 실패가 됐었다죠.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현대글로비스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현대모비스의 알짜배기 사업들을 넘긴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반대가 나타났다 이 케이스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시장이라든지 수소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심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현재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중심의 성장 동력에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도 역시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분 가치가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현대차에 대한 지분 가치가 역시 높은데 실제로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지분율은 2.6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분율이 너무 낮다가 되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몽구 이제 명예회장이 되는데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입니다.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가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약 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을 약 7%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을 늘리지 않는다는 부분이 결국은 상속을 받게 되면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역시 7% 전후로 비슷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럼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 부분인데 현대글로비스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가 되면은 그 다음에 지분이 가장 높은 것이 현재는 비상장되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현재는 비상장이지만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상당히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정인선 이제 회장과 정몽구 이제 명예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약 16%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을 역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건설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원래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야 되는데 현대건설에 대한 지분을 현대차와 모비스 그리고 기아차가 약 35%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현대차 3사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핵심이 아닌 쪽에서 차익 실현을 비중을 지분을 팔아서 상속 지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데 지금 현재 건설 시장에 대해서 워낙에 시장에서 전망이 안 좋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장을 예전부터 한다는 말이 현재는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유력한 부분이 현대건설과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은 합병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국내 수소 발전소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2025년까지 40여 곳 정도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기술을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합병 이후에 성장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쪽에 주가를 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지분을 축소해가지고 상속 지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고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복잡한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 이 디스니랑 똑같죠. 어닝 시즌에 들어갔고 시장에서 현재 실적을 양호하게 발표된다는데 향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정도. 그래서 바이든에 대한 기대치 여전히 그대로 가져간다 변동이 없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현재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쪽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타나면은 그 이후에 강세 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잘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는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여전히 좀 위아래로 좀 크게 열어두셔야 된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전략은 동일하다 된다. 업종 자체를 반도체 중심 IT와 자동차, 그 다음에 배당주 하나 정도 어저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납폭과대 경기 민감에서는 철강, 이것도 약간은 종목별로 좀 나눠진다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수주 기대감을 가진다 되고, 건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종목별로 관심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벌써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인데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온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좀 더 시장 크게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점에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